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한국사 기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자, 드디어 달려서 13강 맨 마지막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전에 양해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뭐냐면은 대통령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뭐 보통 예의상 이제 부를 때 박정희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수업이니까 그냥 대통령자는 생략하고 조금 이제 무리하긴 하지만 무험하지만 그냥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뭐 조선시대 할 때도 우리가 무슨 선조전하, 세종전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좀 편하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한국전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했을 때 사실 이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 이승만은 조선시대 독립협회 운영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인데 이때쯤 되면 나이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권력지향적인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 결정판이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났던 그 계기가 되었던 1960년에 3.15 부정선거죠. 자, 이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에서 나갔던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바로 조병옥 박사였어요. 자, 당시 이제 사람들이요, 이승만이 독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했는데 이승만이 끊임없이 조병옥을 견제를 합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실상 부당한 방법으로 자꾸 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대구에서 2월 28일에 의거가 일어나죠. 학생들이 전부 거리로 나와서 항의를 하는 그런 의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조병옥 박사가 이 선거를 앞두고서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갑자기 사망을 하면서 이승만이 사실상 거의 자동으로 대통령이 될 상황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부통령만이라도 즉 부통령이 누가 붙었냐면은 당시 이기붕 씨하고 장면 이 둘이 붙게 됐는데 그럼 부통령만이라도 이기붕을 떨어뜨리고 장면이 붙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승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부통령도 이기붕을 당선을 시켜야지 자기 정권이 안정되게 유지가 되겠죠. 자, 따라서 3월 15일 날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부정선거가 일어나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김포에 유권자가 10,000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기붕을 찍을 수 있는 표는 최대 몇 표예요? 10,000표겠죠. 근데 개표를 해놓고 보니까 이기붕에 대한 찬성표가 투표가 몇 개가 나왔냐? 막 13,000표, 14,000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올빼미표라고 불렀는데 밤중에 이승만의 부하들이 가가지고 투표함에다가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은 표를 막 무더기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올리려고 했던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오버해서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 갔다가 적당히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유권자 수보다도 많은 그러한 숫자의 득표율이 나오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부정선거가 알려지자 시민들이 완전히 이제 화가 났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리를 뛰쳐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 누가 먼저 나왔냐면은 고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이제 김주열 열사, 이제 열사인데 당시 이제 김주열 씨가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신분으로 선두, 제일 대열 선두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벌이다가 그만 경찰이 쏜 최루탄에 직격으로 맞아가지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은폐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서 마산 앞바다에다 그냥 버렸는데 마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다음날 어성 그물망에 바로 걸려서 나온 겁니다. 고등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에서 변사체가 돼가지고 어성 그물망이 건져져서 나왔다. 마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혹은 전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 학생들만 앞으로 내보낼 수가 없다. 우리 선생님들도 나가겠다. 우리 교수들도 나가겠다. 우리 회사원도 나가겠다. 우리 근로자들도 나가겠다 하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은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다면은 더 이상 대통령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야를 선언하게 되고 미국으로 망명해서 하와이에서 여생을 쓸쓸히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다음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허정이 과도 내각을 수립해서 일단 넘기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제2공화국이 새롭게 수립이 됩니다. 이걸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데 왜 장면 내각이라고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상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가 실시돼요. 이때 즉 의원 내각제가 뭐냐,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권한을 갖고서 대신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승만에 의해서 이미 독재를 맛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세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원 내각제가 실시가 됐고요. 따라서 당시 이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그다지 큰 권한이 없었어요. 윤보선은 큰 권력이 없었고 주로 총리였던 장면을 중심으로 실행이 되게 되는데, 따라서 제2공화국을 윤보선 정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장면 정권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2공화국을 수립을 하면서 먼저 3.15 부정선거를 처벌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경제개발을 하면 박정희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실행해보기도 전에 5.16으로 제2공화국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자, 제2공화국이 무너지게 됐던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 이승만 정권에 억눌려 살다가 이 제2공화국이 딱 들어서자마자 4.19 혁명이 들어서자마자 이 뜨거운 혁명 열기에 의해서 각종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것도 해주세요. 그러면서 거창학살, 진상조사를 해달라. 그 다음에 교원 노조 활동을 인정해달라. 학원 자율화를 인정해달라 하면서 남북통일 문제에서도 이제 평화통일 좀 해보자. 좀 더 진취적으로 가보자 하면서 장면 내각에 향해서 이런저런 요구들이 막 본물처럼 쏟아져 옵니다. 그런데 혁명 이후에 수립된 장면 정권이 이거를 갖다가 수용해서 실행하기에 뭔가 좀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문제가 또 뭐였냐면은 윤보선과 장면 사이의 관계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윤보선이야 내심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이승만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기도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인 것은 장면이 모든 걸 다 행사를 해버리니까 그럼 뭐야, 나는 그냥 꺼다놓은 보릿자루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장면과 윤보선 사이에서 계속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2공화국이 각종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또 내부적인 반복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났던 5.16 군사 정변입니다. 즉 박정희를 위시로 한 군인 세력들이 정변을 일으키게 됐는데, 정변의 명분은 그거였어요. 4.19 혁명 이후에 제2공화국이 제대로 된 구실을 못했다, 일처리를 똑바로 못했다 했는데, 자, 연도로 보세요. 4.19 혁명이 언제였다고요? 1960년 4월 19일. 그리고 실제로 장면 정권이 수립된 건 그 이후니까 사실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건 핑계고 당시 이제 박정희를 위시한 그런 군인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명분을 작용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제3공화국을 수립하고 그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초대 중앙정보부 부장은 김종필 씨였죠. 자, 그러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수립을 하면서 농어촌의 부채를 탕감하고 그다음에 화폐 개혁을 시도를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그러면서 박정희가 생각을 했던 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박정희 정권에서 정권을 잡으면서 당위성으로 제시를 했던 건 뭐냐면은 장면 정권이 제대로 못했던, 똑바로 못했던 경제 개발을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해서 한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돈이 필요하다. 근데 돈이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가 생각했던 것은 새로 자금줄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과 수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일 수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당시 이제 관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여기에 한국이 있고 바다 건너에 미국이 있고 여기에 일본이 있죠. 그래서 이 한미일이 당시 이제 하나의 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북한이 있고 이쪽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죠. 이 북중러가 또 한 개의 축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세력이었는데, 문제는 한일 관계였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일본과 수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과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속이 타는 거예요. 이 한미일 공조관계가 유지가 돼야지만이 북중러 관계를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건데 이 한국이 자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일본과 수교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승만도 수교를 안 하겠다고 했고 장면도 수교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요거를 이제 박정희가 노렸던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할 테니까 경제개발 필요한 돈을 나한테 좀 달라 하면서 한일 수교를 맺게 됩니다. 자, 무상 3억 불, 차관 2억 불을 받게 되는데 요게 액수가 얼마쯤 되는가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36년 지배당하고 무상 3억 불 받았어요. 그런데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혹은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애들은요. 일본한테 점령당했던 기간이 2년에서 4년 구간인데 전부 다 10억 불 이상의 그런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되게 짜게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즉 박정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빨랑 체결하고 본 거예요. 그게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 배상이 없다. 사실은 이겁니다. 당시 일본에서 그랬어요. 야, 너네 그러면 일제시대 때 피해받았던 애들 개인적으로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일본 정부에서 너네들한테 국민들한테 직접 배상해 줄까? 아니면 우리가 너네 정부한테 돈을 주면 알아서 배상해 줄래? 했을 때 박정희 정권에서 뭐라고 하냐? 그 돈 줘라. 내가 알아서 해줄게 라고 하고서 개인 배상을 하지 않았죠. 그때. 물론 그 돈 가지고서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데 썼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까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고 도대체 얼마를 소비했는지 남겨진 기록이 없다. 없다는 거죠. 그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대학생들을 위시해서 이걸 6.3 수교로 가는데 6.3 수교의 반대 시위가 가열차게 진행이 됩니다. 이때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재호, 그다음에 이명박,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6.3 수교를 반대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명박 이제 대통령 나중에 됐죠. 이명박 씨는 이때 당시에 중간에 이제 노선을 바꿉니다. 이제 학생 운동 쪽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현대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사, CEO가 되고 이재호 씨는 계속 이쪽 길로 나가가지고 운동권을 나가서 마지막에 결국 이제 문민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이명박 씨하고 다시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또 만남을 또 갖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벌어들인 돈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경제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긴 했지만 베트남에 가서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라이따이안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파병됐던 군인들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나온 일종의 이제 혼혈이죠. 자, 그래서 이 베트남 파병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베트남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그럼 뭐 이분들을 우리가 비난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분들이 여기에 가서 피 흘린 대가로 우리가 사실은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리고 있는 게 또 우리죠. 따라서 우리는 이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들이 가셔서 했었던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 안 좋았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후손인 우리가 역시 책임을 지고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보된 재정을 가지고서 새마을운동, 즉 경제개발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산업화가 가속화됩니다. 북한은 천리맘 운동이 있었다면 남한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제3공화국인데 박정희 정권 내에서 이제 제4공화국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유신헌법이에요. 앞전 시간에 그 얘기했죠. 1972년에 남북 공동성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즉 당시 이제 남한에서 누가 가냐면은 중앙정보부장을 밀서로 파견을 합니다. 당시 이제 이우락 씨를 갖다 파견을 해가지고 북한의 김일성과 만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받아오게 됐는데 이때요 이걸 토대로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조금 악용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야, 이제 좀 있으면 북한하고 우리 통일할 거야. 근데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니? 우리 남한이 주도권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어떻게 해달라? 나한테 힘을 몰아달라. 그러면 내가 주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저 북한과 통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선포한 게 바로 유신헌법입니다. 반대로요, 북한에서도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김일성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남조선과 통일을 할 건데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겠니? 우리 북한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은 권력을 누구한테 몰아달라. 나한테 몰아달라. 그럼 나 김일성이가 중심이 돼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북한에서는 같은 해에 사회주의 헌법이 반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요. 역사적 용어로 봤을 때 적대적 공범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적대적이긴 하지만 똑같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독재 길로 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4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됐는데 직선제를 다시 간선제로 돌립니다. 뭐냐면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여기서만 대통령을 선출을 하겠다. 이 안에서. 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상 이게 대통령 종신제라고 봐요. 왜냐면요.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대통령 후보도 기호 1번 박정희 한 명밖에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이 몇 표였냐면은 99.8%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집단의 성격이 딱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불과 이 제4공화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과 박정희가 붙었을 때 그때 박정희가 간신히 이겼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99.8%가 나온다. 득표율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는 투표 방식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해서 임명시킬 수 있는 입법권을 갖고 있고요. 또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 완전히 조선시대의 어명이 된 셈이죠.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전부 다 갖게 되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이 이 유신 정국을 운영을 해서 독재를 하게 되는데 이 박정희 유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YH 여공 사건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건입니다. YH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가발 만드는 회사였어요. 가발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 공장 직원 중에서 여자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 사장이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 직원들의 월급을 떼먹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여공들이 난리가 났죠. 이 여자 그 공장 인부들을 여공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막 시위를 한 거예요. 당장 정부는 이 문제 해결해라. 그러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씨가 이 여공들을 불러들입니다. 우리 힘없는 여공들 어떻게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야당 당사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박정희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김영삼이 저게 나한테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장 경찰을 투입하면서 당시 시위하고 농성 시위하고 있었던 여공들을 강제로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충수였어요. 아무리 그 독재가 강한 나라다 하더라도 야당 당서에 경찰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비매너 게임이었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과정 중에서 이게 곱게 내보낸 게 아니에요. 자, 나가시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방패를 찍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공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 이렇게 되자 김영삼이 유신을 강력하게 비판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당시 유명한 사건이에요. 김영삼 씨가 서울 경찰청장을 찾아와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확 날리면서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 아주 호쾌하게 나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자, 그러자 박정희는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 봐라. 지금 나한테 완전 덤비는 거 아니야? 하고서 저 김영삼은 손을 봐야겠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 이제 박정희 왼팔과 오른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그리고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이 둘이 대립을 하게 돼요. 김재규는요 좀 사람이 좀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역대 중앙정보부장 중에서 가장 젠틀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재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각하 이번에는 좀 각하가 양보하시죠. 김영삼을 징역을 때리면 안 됩니다. 그냥 국회에서 제명하고 그 정도 처리만 총재직에서 물러나게끔 하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만 처리하시죠. 근데 차지처럼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감히 각하한테 덤볐는데 이런 놈 놔두면 안 됩니다. 당장 깜빵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김영삼에 대한 처리 문제로 둘이서 의견이 대립하는 그 과정 속에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서 두 번째 획을 긋는 부마 항쟁이 일어납니다. 이 부산과 마산이요 민주화의 성지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광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광주도 중요하지만 부산과 마산이 사실은 항상 최선봉에 섰습니다. 4.19 혁명 때도 부산과 마산이 첫 번째였고요. 이 부마 항쟁도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부산과 마산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영삼의 고향이 거제도지만 정치적 고향은 부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산 마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유신 독재 타파를 외치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김영삼이 뭘 잘못했냐? 오히려 유신 정권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 YH 여공 사건 해결해라. 그리고 김영삼 처벌하지 마라 하면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는데
요걸 놓고서도 김재규와 차지철이 또 대립을 일으키죠. 의견을 물어보자.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이 사람이 현장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박정희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각하, 제가 부산에 가보니까 경찰서에 잡혀온 사람들이 학생이 아니라 회사원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대학생들이 하는 데모가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지금 공분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은 제2의 4.19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하가 양보하시죠. 근데 차지철은 뭐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땅크만 몇 대 주시면 가서 싹 쓸어버리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정권에서 자기 정권 반정부 시위하던 사람들을 수백만 명, 거의 3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까짓 거 우리도 부산 인구 300만 명 다 죽이면 조용해지지 않겠습니까? 차지철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김재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차지철과 의견 대립이 일어나다가 회식 자리에서 차지철을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면서 덤으로 박정희도 같이 총으로 쏴 죽이면서 11.6 사태가 일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요, 좀 말이 좀 많긴 해요. 김재규가 우발적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한 것이냐 했을 때 일정 부분 계획적인 성향도 있었어요. 그러나 좀 감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좀 복잡하게 혼재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재규가 사실은 박정희의 고향 후배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났고, 또 박정희가 김재규를 그렇게 애지중지 해줬었는데 김재규가 막판에 배신했다. 김재규가 나쁜 놈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된 계기는요, 사실은 박정희가 김재규를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박정희가 차지철을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정권은 오래가기 힘들다라는 사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한 다음에 잠깐 이제 정치적으로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누가 여기서 이제 주도를 하게 되냐면은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주도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최규하는 허수아비였고, 당시 이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와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이 실제적인 실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승화와 전두환 사이에서의 반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두환이요, 계속 이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요. 자기가 뭔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정승화가 이걸 견제를 하자 나중에 가서 이제 정수가 전두환을 제거하려고 계획까지 세우자 전두환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내가 당하기 전에 먼저 치자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신군부 12.12 쿠데타가 일어나죠. 자, 이때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실질적으로 권력은 장악하는데, 이게 세계사적으로 뭐라고 평가를 받냐면은 가장 오래 걸린 쿠데타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전면에 직접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몇 달 동안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서울의 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서 김대중이나 김영삼, 그 다음에 윤보선 이런 사람들을 정계에 불러들여서 조금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죠. 그러다가 언제? 1980년 5월 17일 날에 한 번 더 쿠데타를 또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김종필은 당시 이제 부정축제로 처벌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김대중은 내란 음모죄로 처벌을 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두 사람을 갖다가 처벌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불씨가 당겨지게 되죠. 자, 이쯤 가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설마 했어요. 전두환이 서울의 봄 사건을 분위기를 만들면서 전두환이 정권을 잡지 않고 그냥 다시 문민 정권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5.17 쿠데타를 통해서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결국 80년 5월 18일 날에 신군부 타도를 외치면서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시민군이 결성이 돼요. 자발적인 시민군이 결성이 됩니다. 자, 사실 이제 5.18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논쟁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5.18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기초 강의 시간이 굉장히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화 강의를 넘겨야겠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왜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무장을 했다는 사실의 자체를 놓고 누가 먼저 총을 쐈냐? 왜 무장을 했냐? 또 무장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 아니냐? 이걸 놓고서 많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가지고서 사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런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서 평화를 한다면은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전두환 정권에서는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광주만 했던 건 아니에요. 뭐 여수, 목포, 부산, 그 다음에 마산, 그 다음에 서울, 각지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는데 왜 하필 광주였냐? 당시 전두환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던 김대중의 정치적 고향이 바로 광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이제 어디서 태어났냐면, 태어나기는 목포 근처에 있는 하이도라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정치적 기반은 광주에 있었어요. 따라서 이 광주를 완전히 박살을 내면은 김대중이 힘을 못 쓰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를 타겟으로 잡고 공수부대를 진압해서 투입해서 강경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를 설립을 해서 보도지침, 흔히 말해서 땡전 뉴스라고 하죠. 옛날에 그 뉴스 중에서 최고 뉴스가 몇 시 뉴스예요? 9시 뉴스죠. 9시 뉴스 되면 파란색 바탕 화면에다가 시계가 떴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시계바늘이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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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면은 아나운서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은 전두환 대통령이. 날마다 첫 문구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9시 땡 하면 누가 나온다? 전두환이 나온다 해가지고 땡전 뉴스라고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이 그때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천교육대를 만들어가지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는데, 순수한 목적으로만 따지면은 의도가 좋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악용이 됐어요. 범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진짜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붙잡혀가서 여기서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불구가 되거나 심지어 죽어서 나온 사람까지 생겼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최규하에서 전두환을 넘어가는데 역시 방식은 박정희와 똑같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체육관 대통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전두환이 했던 좀 의외의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전 시간에 설명했던 이산가족 상봉하고요, 교복 자율화를 실시를 해요. 뭐 아마 이런 의도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각박하게 생각을 하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래도 통 큰 사람이야 하는 거 보여주려고 교복 자율화를 잠깐 이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이제 제6공화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면은 또다시 이제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것, 첫 번째가 4.19, 두 번째가 부마, 세 번째가 5.18이라면 그 네 번째 단계가 바로 6월 항쟁입니다. 왜 이게 일어나게 됐냐면요, 전두환 정권 말기로 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갈 것을 요구를 합니다. 즉 직선제. 간선제로 하면 또 체육관에서 니들끼리 쿵짝쿵짝해서 대통령 뽑을 거 아니냐? 그거 안 된다. 이제 직선제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도화상이 됐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에요. 당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 씨가 자기 선배를 이제 숨겨줬다가 그게 이제 행방을 갖다 캐내기 위해서 형사들이 박종철 씨를 체포를 하죠. 하면서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해요. 그 고문의 내용은 영화 변호인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자, 결국 고문을 받다가 박종철 씨가 사망이나 합니다. 이제 변사체가 돼서 나왔어요. 자, 그러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죽어서 나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담당 형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저 사람이 자꾸 무비권을 행사하고 대답을 안 하고 답답하게 구길래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책상을 탕 쳤다. 탕 쳤더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저 학생이 으윽 하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더라. 그래서 그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다. 이게 신문기사로 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합니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라 거짓말을 해도 그럴듯하게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탁 치니까 억하고 죽냐? 이건 분명히 고문이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또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를 선언을 하면서 좀 뻔뻔한 얘기를 해요. 나는 법치국가의 수장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직선제로 바꾸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간선제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당시 이제 사람들이 항쟁을 일으키게 됐는데, 전두환 물러가라, 그리고 호원 철폐해서 뭘로 바꿔라, 직선제로 전환해라 하면서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실 이 6월 항쟁 때요, 전두환이 이때도 땅크 불러가지고 다 쓰려고 했어요. 원래는 서울을 피바다로 만드는 한이 있어도 진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여를 합니다. 야, 너네 이때는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안 되겠다. 이때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너네 그러지 마라 하고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를 미군이 다 봉쇄를 해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서 6월 항쟁이 성공을 거두게 되고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로 전환이 돼서 오늘날에 직접 투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문민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게 아니라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또 당선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다음에 김영삼 때 가서야 비로소 군부 정권이 끝이 나고 문민 정권이 탄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태우 정권은 육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당시 했던 거, 노태우에 대해서 이제 별명이 그랬어요. 이게 외교에는 귀신이고 정치에는 등신이었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은. 그리고서 뭐에 이제 치중을 두냐면은 외교, 북방 외교라고 해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중국, 소련과 같은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손에 손잡고 하는 서울 8.18 올림픽이 이때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87년 6월 항쟁을 기준으로 그 이후 체제를 87체제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스템이 대략적으로 갖춰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당시 대한민국의 무당에서 딱 보면요. 제가 4.16이라고 썼는데 오타예요, 이거. 4.19 혁명. 보시면요, 학생들이죠.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선두에 나서서 섰어요. 이게 4.19 혁명의 특징입니다. 즉 성인들이 주도적으로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학생들이 먼저 나와서 했다는 겁니다. 보시면요, 거의 뭐 초등학생, 중학생, 교복 입고 있으니까 중학생쯤 됐겠죠.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요즘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했던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5.16 군사 정변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박정희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바로 차지철입니다. 당시 이제 계급이 이제 일개 대위였는데 이때 당시에 김재규가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차지철은 이때 일개 대위였고, 근데 나중에 이 차지철이 자꾸 김재규한테 덤벼드니까 김재규가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의미심장하게 보면은 뭐냐면은 가슴에 두 발의 수류탄을 갖고 있죠. 당시 이제 한국군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철제 수류탄인데 박물관에 가면 이게 또 전시가 돼 있습니다. 차지철이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자, 이게 왜 의미 있다고 하냐면요. 사실 박정희는요, 유신을 선포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제 경제 개발에 대한 공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신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차지철 같은 그런 초강경파를 이용해서 철권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즉 차지철은 박정희의 수리탄이 돼서 반대되는 세력들 전부 다 까부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철권 통치 때문에 결국 박정희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박정희 정권은 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텐데 당시 이제 공수부대가 온다고 했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주 사람들이 굉장히 용감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 군부대도 아니고 공수부대가 온다고 하는데 뭐 이 광주 사람들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많을 거 아니에요? 공수부대가 온다고 하는데 겁이 안 날까요? 그러나 공수부대가 온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겁을 내지 않고 당시 이제 버스 기사와 택시 기사들이 전부 나서서 차량을 동원해가지고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시위를 하는 거죠. 이날 이 시위 때문에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고무가 됐고 이날을 기점으로 광주의 시민군이 결성돼서 군부대를 밖으로 밀어내고 광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결국 이제 계엄군에 의해서 광주 5.18 민주화운동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거는 6월 항쟁 때 찍은 사진 중에서 너무 유명한 사진입니다. 당시 이제 AP통신에서 그해 최고의 사진으로 손꼽았는데 당시 6월 항쟁 당시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을 때 대형 태극기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한 남성이 우통을 벗고 나와서 이제 달리는데 이때 당시에도 경찰이 최루탄을 굉장히 많이 쐈어요. 그래서 최루탄을 더 이상 국민을 향해서 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다 끝마쳤는데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87년 6월 항쟁까지 반만년에 해당하는 역사를 짤막하게 흐름만 찝어보았습니다. 이 이후의 역사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김영삼의 문민정부, 그 다음에 김대중의 국민정부, 그리고 노무현의 참여정부, 이명박의 실용정부, 그리고 오늘날의 박근혜의 창조정부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 예언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도요, 역사가 그냥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사실은 과거의 사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죽어있는 존재인 역사가 우리한테 답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알아내야 되냐? 우리가 끝없이 역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안중근 의사는 왜 이토를 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독립운동가들은 폭탄을 던질 수밖에 없었는가? 왜 5.18 광주 사람들은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이 남성은 우퉁을 먹고 달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볼 때 역사는 비로소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나아갈 방향, 즉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이자 나아가 미래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사 기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